일본하고 독일이 어느 쪽이 크겠습니까? 넓이가. 근데 일본이 크다는 얘기. 일본과 독일. 일본이 조금 큽니다. 그지. 생각보다 37만, 38만 평방. 그만큼 일본이 크고요. 독일이 의외로 작습니다. 프랑스가 한 60만 평방. 그리고 스페인이 한 50만 평방 킬로미터. 그죠? 그리고 GDP는 이렇습니다. 일본이 독일 플러스 한국하고 같습니다. 독일 하면 어마어마한 나라로 하는데 일본은 그 독일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독일 플러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네요. 영국하고 프랑스를 합치면 일본하고 같습니다. GDP.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국력을 가진 나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합스부르크 절을 구경하시게 되었는데 지난 여름에 우리 부대진 회장님 인솔하에 합스부르크를 따라서 한번 가봤습니다. 유럽 알프스도 보고 비엔나를 갔다는 얘기죠. 비엔나에서 저는 뒤에 처져가지고 한 열흘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비엔나가 잘 사는 도시 랭킹 내면은 뭐 최근 한 20년 동안 계속 1등입니다. 비엔나 1등, 2등을 멜보른하고 몇 개가 다투더라고요. 캐나다하고 호주에 있는 도시가 크고 하여튼 비엔나 1등이고 놀랍게도 요사이 잘 사는 도시 랭킹에 동경이 올라옵니다. 동경, 오사카 이렇게 큰 도시가 랭킹 10위 안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랭킹 10위에 올라가 있는 잘 사는 도시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동경입니다. 동경,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등등 또 하나 있네. 미슐린 가이드에 올라있는 음식 점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파리가 아니고 동경입니다. 압도적으로 동경, 한 340개 됩니다. 2등이 파리가 아니고 뉴욕인가 그렇고 오사카가 굉장히 높고 교토가 높습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분들. 합스부르크를 우리가 나중에 한번 여행을 설계해 보고 싶어 하는 이유는 유럽 여행해 보면은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중심의 합스부르크와 어디를 가든지 만납니다. 저 스페인에 가서도 합스부르크 왕조가 다스리던 시절의 마드리드 근교에 있는 에스코리알 궁전, 어마어마한 돌무더기처럼 되어 있는 그것도 합스부르크고, 펠리페 2세도 합스부르크고, 하여튼 합스부르크가 많이 만나고, 네덜란드 가서도 만나고, 저 이탈리아는 온통 합스부르크 지배하에 있고 그래서 이 도대체 합스부르크가 뭐냐?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오스트리아 이제 비엔나로 와주게 됐는데, 비엔나에 있는 호프부르크 궁전에 있는 아마 유물들이 오늘 여기 많이 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호프부르크에 가면은 저는 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무기 박물관을 자주 보는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갑옷, 칼은 호프부르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스부르크가 유럽의 한때 대부분을 지배한 적도 있고, 더구나 유럽의 대부분을 지배하던 시절에 합스부르크 왕조가 다스리던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을 해가지고 한때는 이 합스부르크의 지배 영역이 유럽의 대부분 플러스 남북 아메리카니까 이때 처음으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국이 아닙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은 합스부르크가 왕조가 다스리던 스페인 제국을 말합니다. 펠리페 2세. 펠리페 2세는 엘리자베스 1세와 싸워가지고 무적 함대가 깨지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낙조로 들어가지만은 하도 강한 나라니까 망하는데도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망해보지 못했어요. 사실 대망만 있었습니다. 그 합스부르크의 영광, 나중에 이 사람들이 힘이 줄어들면은 군사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외교력에 의존을 합니다.
외교력에 제일 중요한 게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 뭐 나폴레옹 1세 부인도 합스부르크 출신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 주스 묻고 저 나라 주스 묻고 해서 그러면 결혼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공주님들을 양성했겠습니까?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합스부르크에 가면 비엔나 가면 딱 느껴지는 게 격이 높다. 격이 높다. 단수가 아주 뛰어나다. 고귀하다. 비엔나 가면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느끼는데 이 합스부르크와 그러면 한국은 아무 관계가 없느냐? 있죠.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카 여사를 건국 대통령이 부인으로 맞았다. 그것도 여행 중에 만나가지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혼녀 출신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구애를 해가지고 맺어진 관계입니다. 저 그런데 비엔나 가보면은 아주 좋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프란체스카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아마 현지 공관원이 상당히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양수 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공회 다니시던 분인데 이 비엔나 대사를 했습니다. 이때 거기서 비엔나 대사 시절에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1965년 7월이죠. 한국에 시신은 한국에 와서 국민장도 안 했습니다. 가족장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장례 절차 시비가 좀 있어가지고 묻혔을 때 따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엔나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프란체스카에서는 집안이 좋은 집안입니다. 그 집안 중 누가 그 경찰청장 한 사람도 있거든요. 좋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데 이분이 유양수 대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나누는 이야기가 유양수 대사가 쓴 대사의 일기장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그 장면이 꼭 무슨 그림 같습니다. 그 장면이 참 애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양수 대사가 본국에 박 대통령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분을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몇 년 뒤에 프란체스카 여사가 돌아오셔가지고 이화장에서 양자인 이인수 씨, 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만 그분하고 같이 사시다가 1990년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가면서 느낀 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이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지는 사상적 배경이 이분이 조선조 사람이니까 유교적 그리고 한문에 기반한 교양 과거시험을 7번 응시해가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면서 얼마나 한학을 익혔을까요? 그 다음에 선교사를 만나서 영어를 배우고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톤에서 박사를 받으면서 미국의 최고 교양과 접촉한 요것만 자꾸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하나가 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인을 통해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부인을 통해서 유럽의 최고 교양인 최고 문화센터인 오스트리아와 맺어진 게 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게 외교력,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로 나라를 만든 분 아닙니까? 외교로 나라를 지킨 분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또 이야기가 자꾸 빗나가는데 제가 이야기를 빗나가도 항상 돌아오기는 합니다. 안경환이라는 사람, 인권위원장 사람, 이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더니 생전에 시아누크를 만났대요. 시아누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나 오지명이나 수카르노 같은 사람은 전쟁을 하고 뭐 해가지고 독립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처럼 피 흘리지 않고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웠으니까 그분은 우리하고 급이 다른 지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급이 다른 지도자.
시아놓고도 알아줍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아주 현란한 외교를 통해서 뭐 나중에 막 완전히 키딩필드가 됐지만 그 정도 외교로 그래서 인물이 프란체스카 여사를 통해서 배운 게 많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배운 거 아닙니까? 사실 그를 통해서 배우니까 그것은 거의 학자들이 별로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합스부르크 조선 동양 문화권의 최고 수준 그리고 미국의 최고 수준을 이분 한 몸에 통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만난 클라크 대장이라든지 벤프리드 대장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척 이승만이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거기서 미국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혼이 빠진 듯 들었다는 거예요. 스펠바운드란 말을 썼어요. 혼이 빠진 듯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건국 과정 강의를 듣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존심을 뒷받침할 만한 동서양의 교양을 갖춘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 과거나 지금이나 영어를 가장 고급 영어를 썼고 가장 고급 문장을 남긴 사람입니다. 1950년 7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우연히 찾아가지고 이거 정말 잘 썼다 해서 번역해서 올려놨는데요. 그 문장은 더구나 그 상황이 대구에 몰려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넘어가느냐 마느냐 그 순간에 쓴 문장인데 여유가 있고 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요. 미국 대통령한테 당당하게 요구하고 절대로 비굴하게 제발 군대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따위 이야기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문장 중에 있습니다. 내가 전사자 통보를 받는데 미군 정사자 통보를 받을 때마다 저희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 미군 부모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차라리 한국군 전사자 명단 보고를 받는 때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 미국인들은 미국인으로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세계 시민으로 죽었습니다. 이랍니다. 세계 시민으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세계 시민으로 죽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오늘 중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표결이 있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합니다. 431석 중에 216석만 하면 되는데 그보다 수십 석 많아요. 민주당이. 그러면은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고 이게 탄핵 소추안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상원으로 올라갑니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게 상원입니다. 상원의 3분의 2 의결로 파면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공화당에서 20명 정도 이탈하지 않는 한 탄핵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는 것만 해도 불중해죠. 미국 역사상 세 번째입니다. 앤드류 존슨, 클린턴, 그 다음에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이틀 전에 펠로시에게 편지를 썼어요. 당신이 바로 권력 남용이다. 지금 트럼프에게 걸린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권력 남용, 우크라이나 정부에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의 라이벌인 바이든 아들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한 거, 이거 권력 남용이다. 선거개입니다. 그 다음에 탄핵 조사를 하는데 의회를 방해했다. 의회 방해,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보낸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펠로시에게 아주 감정적으로 썼더라고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딱 팩트 체크를 합니다. 뉴욕 타임스가 팩트 체크를 했어요. 그 6페이지 글 중에서 사실 왜곡과 거짓말이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지금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3사람이 있습니다. 1등은 아마 트럼프일 겁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11번씩 트위터를 날리는데 지금까지 거짓말 한 횟수를 종합을 해보면 한 15,000개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 대장입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세 번째가 김정은 아닐까 생각되는데 왜 세 번째를 김정은이라고 하느냐?
비핵화 사기극에서 거짓말 한 사람은 김정은이가 아닙니다. 김정은은 핵 문제에 관한 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기로 했다고 중간에서 거짓말한 게 문제니 그게 속고 나무가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죠. 김정은은 핵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하여 탄핵선. 그런데 오늘이 또 아주 의미 있는 날이더라고요. 오늘 일본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마카오 반환 20주년입니다. 마카오가 전에 어느 나라 식민지였는지 아세요? 마카오가 어느 나라 식민지였습니까? 포르투갈이 저 동쪽으로 진출해서 근거지를 만든 게 인도의 고아, 그 다음에 여기인데, 말라카에도 좀 있을걸요? 말레이시아. 근데 마카오는 홍콩과 달리 조용하답니다. 그게 재밌더라고요. 일국 양제인데, 그런데 홍콩 이렇게 데모를 하고 마카오는 왜 저리 조용하느냐 하면은 마카오 사람들이 생활이 편해졌답니다. 그전에는 이게 마피아들이 도박장 장악하려고 했는데 중국으로 딱 넘어간 다음에는 그게 딱 정리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살게 됐고, 이게 라스베가스를 능가하는 도박장으로 되는 바람에 지난 20년 동안 1인당 주민소득이 5배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카오가 지금 마카오를 독립국으로 생각하면 세계에서 1인당 주민소득, 국민소득 높은 걸로 세계에서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처럼 들고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홍콩은 옛날부터 영국 지배를 받았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법치가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것 같아요. 포르투갈 지배를 받은 마카오와 영국 지배를 받은 홍콩이 자유가 침해됐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가지고 지금 군소정당하고 민주당이 야합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요새 언론에서 보도한 그 용어만 보면 이거는 야바위다, 야바위란 표현을 많이 써요. 야바위다, 꼼수가, 게리맨더링이다. 이건 아주 고급의 목표. 그 목표는, 이거는 정의당을 위한 선거법 개정입니다. 정의당이 가장 유리합니다. 정의당은 지금 평균 10%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민주당은 한 40%, 한국당은 25% 정도인데 10%인데 의석수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10%에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하려면은 비례대표제 반영률을 높여야 되니까 그걸 꼼수를 써가지고 복잡한 등식을 만들어가지고 요 선거법대로 하면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는 지금보다 불리해지고 그만큼 정의당 쪽으로 갑니다. 그럼 왜 정의당을 왜 이렇게 하느냐? 정의당은 이 정권의 이중대 아닙니까? 특히 대북 문제, 무슨 문제. 그래서 이중대를 만들어가지고 총선 이후에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목표겠죠.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반공주의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래야 북한과 이른바 일국 양제의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는데 정의당이 다수 의석을 갖는 게, 정의당은 지금 민주당보다 훨씬 더 왼쪽에 있는 정당입니다. 필요하겠다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대전략, 나라를 뒤집어 엎는 나름대로 대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느냐? 좀 힘들겠죠.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워낙 이 정권 쪽에서의 집념이 강하고 또 한국 언론이 상당 부분 선동 언론으로 변해가지고 친정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모릅니다. 이 세상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예측하기 힘듭니다.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민들이 비로소 이런 무슨 야바위판이 벌어졌나. 아니 이게 국민들을 이게 우롱해도 우분수가 있게 해가지고 국민 분노가 대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한국 역사에서 그런 거 많습니다. 뭘 꼼수를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틈을 빼더라.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막 꼼수를 써보니까 나중에 새벽에 이걸 딱 던져보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다 하는 이른바 이게 선거혁명이죠. 그것도 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잘 속는 것 같은데 링컨이 한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일부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하는 링컨 말을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사이 이 전두환 대통령 괴롭히는 게 이게 이짐의 수준으로 전 국민적 이짐의 수준으로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나이가 89세인데 그리고 지매를 앓는 사람은 우리 언론과 정치인들 그리고 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괴롭히는 게 이게 정상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백담사에 귀양 갔다 돌아와서 조금 있다가 갑자기 소고기법을 만들어서 내란죄로 엮어가지고 징역 2년 살고 나오고 그래서는 좀 편한 이분 이야기가 이순자 씨 회고록 보니까 자기들이 제일 편했던 때가 김대중 정부 때랍니다. 김대중 정권 때 제일 편했대. 참 슬픈 이야기인데 박근혜 대통령 등장하자마자 무슨 미납 벌금 가지고 또 그 가족 재산까지 다 하고 이런 걸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거 한국 사람들이 결투 문화가 없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치사한 보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사이 진행되는 재판이 또 하나 있어요. 지난 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광주에서 무슨 재판이 벌어지고 있느냐?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을 통해서 조비오 신부라는 사람이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했다라고 광주 사태 때입니다. 라고 하는데 참 한 사람이다 이렇게 썼어요. 사자 명예훼손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어요. 죽은 사람을 욕해도 명예훼손이 되는데 이때는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허위 사실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게 허위 사실이냐? 이래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놓고 다투는 재판입니다. 여러분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봅니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헬기 사격 한 방 당겨버리면 분당 4,000발 나갑니다. 한 발 맞으면 사람 없어져버려요. 그걸 그냥 수십만이 모인 데다가 사격했으면 몇천 명 죽었겠죠. 근데 요새 정인으로 나오는 사람 아무리 찾아도 1,900이 안 돼요. 아니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사격을 하는데 정인을 아무리 찾아도 1,900이 안 돼요. 막 목격자가. 광주 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헬기 사격 없었다는 거. 그런데 역사가 조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사격 명령자와 헬기 사격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더니 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재조사를 했습니다. 사격 명령 있었냐 없었냐 과거에 5번 조사를 했어요. 없었던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사를 하니까 사격 명령이 있었고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냈어요. 국방부가 역사를 조작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역사 조작하는 해가지고 정권 전장에 이용해 먹는 게 김정은 정권, 문재인 정권 두 정권밖에 없는데 여기에 군대가 앞장섰다.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다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는 허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인이 거짓말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초병의 허위 보고는 총살입니다. 그런데 북군이 헬기 사격했다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북군은 양민을 학살하는 무슨 게슈타포 비슷하게 되는데 이런 결론을 송영무 씨가 내렸어요. 제가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뭐 변호사도 참여하고 기자도 참여하고 본인도 참여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황당한 게 말이죠. 그때 조종사로서 투입됐던 사람이 한 30명 됩니다. 30명이 다 나는 쏜 적이 없다 이야기해요. 쏴으면은 탄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쏴으면은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했느냐, 계엄 상황에서 사격 명령이 내려왔으면 집행을 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피학을 해가지고 그 중에 몇 사람 사격 명령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런데 조종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격 명령 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격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광주 사람들은 이 용감한 사격 명령을 거부한 조종사들을 택시 운전사보다 더 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광주의 영웅으로 만들어줘야 될 텐데, 이 사람들 지금 학살범으로 몰고 있는 재판이 황당무계한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당무계한. 이게 2019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주의 암흑입니다. 백주의 암흑.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유튜브가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불과 30년 전에 39년 전에 있었던, 다 눈뜨고 살아있는데 사격 명령이 있었다는 쪽으로 조작해가는. 그래서 이 재판이 아주 궁금합니다. 이 재판에서 사격 명령이 없었다, 딱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 문재인 정권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여론에, 저거는 광주에서 재판을 하니까 여론에 몰려가지고 어떤 재판이 나올지, 재판을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재판이 사실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법리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무법보다도 그런 법이 더 나쁘죠. 막 그런 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여기에 또 합작을 하는데 앞장서는 게 손석희라는 사람의 JTBC입니다. JTBC가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지난 5월달에 5월달에 아니죠, 5월에 김용장이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은 미군 정보부대의 군사정보관이었다 하면 한국 사람 일단 미국 군사정보관 하면 끔찍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보고를 했는데, 1950년 5월 21일 그날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 보안사령관이 광주로 와가지고 회의하고 출발한 그 시점에서 사격명령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전두환이 광주에 와가지고 사격 지시를 내린 것처럼 그런 식의 기자회견을 하고, 이걸 또 여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언론이 크게 써주고, 요 캠페인을 JTBC가 주도를 했어요. 황당무계한. 전두환은 광주 사태 때 내려간 적이 없어요. 이것도 과거 조사에서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내세요 하니까, 또 이 정권이 뒷받침을 하니까 그 본 사람들은 다 맞다 전두환이가 사격명령 내린 모양이다, 죽일 놈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김용장이라는 자는 군사정보관이 아니에요. 그 통역하죠. 그걸 누가 또 열심히 뒤져가지고 밝혀낸 설갑수란 그 번역가가 있어요. 미국에 사는 번역가가 관계기관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결론은 김용장은 군사정보관이 아니고 통역관이었고 그런 보고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진실을 밝혀줘도 한국 모든 언론이 오보를 해놓고 보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거짓말임이 밝혀졌으면 오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정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5.18 기념재단에서는 특종했다고 해가지고 JTBC에 상을 줬습니다. 그럼 JTBC가 상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같으면은 거기에 관련된 기자들은 다 징계받아가지고 퇴출됩니다. 이게 기자가 문제입니다. 요새 문제 아닌 사람이 없지만 가장 큰 지금 범죄적 조작 보도를 하고 있는 게 기자인데, 그러나 기자가 또 잘할 때도 있죠. 조국 보도, 요새 울산 선거 부정 보도는 또 열심히 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
시키면 좀 시국 강연이 돼가지고 이게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까? 예. 어제 그 우찌무라 간조는 우리나라에서도 팬이 많죠. 제가 알기로는 함석헌 선생 같은 사람, 장기리 같은 분들이 무교회주의를 진행하면서 그 우찌무라 간조의 가르침을 많이 전해주고 했는데, 저는 우찌무라 간조가 선책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하도 함석헌 그분이 그 칭찬을 해서. 근데 그분이 삿포로 농업대학을 나와요. 북해도 농업대학을 나와요. 북해도 농업대학을. 거기 다녔던 분들이 아주 그 국제파가 많습니다. 틱톱의 이나조라는 사람, 국제연맹 사무차장을 했고, 무사도라는 유명한 책을 쓴 분도 있었습니다. 그 농업학교니까 고등학교 좀 되겠네요. 그때 거기 선생으로 와 있었던 거, 무슨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했다는 말.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우리 저와 같은 세대 거의 50년대 소년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또 광산불에서 관창이 죽은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만약 클라크가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고 보도를 했으면은, 지금 했으면은 한국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할 거냐, 이렇게 아마 보도할 텐데, 클라크 소년들에게만 야망 가지라고 심각한 성차별 발언. 한국 언론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시저가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언론은 시저 평소 주사위 도박방으로 밝혀져, 이렇게 씁니다. 최영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한국 언론, 최영 돌을 황금으로 속여 팔아 그액 챙긴 의혹. 전두환 전 재산이 29만 원이야. 한국 언론, 현 정권 국가원로 볼 때 극치, 코드 인사 보훈처장 경질해야,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이건 괜찮은데? 예수가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한국 언론, 예수 매춘부 옹호 발언 가장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사주. 석가가 구도의 길을 떠나자 한국 언론은 국민의 고통을 내면 제 혼자만 살 길 찾아 나서라고 보도합니다. 성현이고 뭐고 없습니다. 한국 언론에 걸리면 이순신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한국 언론,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파만파. 스피노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국 언론, 스피노자 지구 멸망 악담, 전 세계가 경악하고 분노. 니체 신은 죽었다. 한국 언론, 현 정권 신이 죽도록 뭐 했나? 인구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일입니다. 한국 언론, 김구 통일에 눈이 멀어 민생과 경제 내팽개쳐.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언론, 한국 언론, 소크라테스 악법 옹호 파장. 석가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면 한국 언론은 오만과 독선의 극치, 국민들이 끝장내야. 이게 어느 외교관이 저한테 보내주는 유머인데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 요새 전두환 재판하는 걸 보면은 제목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왜 자백하지 않느냐? 사격 명령 내렸다고 왜 자백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전 언론이,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그리고 상당수의 광주 사람들이, 그리고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89세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1980년대의 정제를 성공적으로 관리를 했고, 정권 잡을 때는 피를 손에 묻혔지만 국민들이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해가지고 결국은 1987년 12월 18일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을 뽑고, 그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서 민주화를 실천하는 시대가 열리는,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유치를 해가지고 그게 북방 정책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한국인의 삶의 공간이 한반도에서 안 가는 데 없는, 북한 빼고 다 갈 수 있는 한국인의 활동 공간을 넓혀주고, 이렇게 해서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는 이런 세계사적 전환기에 한국이, 그때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만은,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중국하고 수교하고 러시아하고도 수교하고 해가지고 제2의 도약의 계기를 만든 전두환을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문재인에게 분노해야 되고 김정은에게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균형 감각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균형 감각, 교양은 뭐냐? 균형 감각입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제일 제가 찾기 힘든 사람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죠. 그리고 순발력이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역경에 처했을 때 일어나는 힘, 세계에서 최고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부족해요. 너그러운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너그러운 사람. 그리고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부족해요. 살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주는 좋은 방법이 여행입니다. 여행.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우리하고 좀 비슷하구나. 그러나 이게 결정적으로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걸 배우는 거 아닙니까? 세계는 넓지만은 세계는 다르다. 그리고 여행이라는 것은 이동입니다. 이동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 모르는 데를 가는 겁니다. 세계 발전하는 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동이 가장 많은 나라가 가장 많이 발전합니다. 세계에서 이동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영국 사람, 네덜란드 사람, 이 가장 바이킹, 이런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하니까 똑똑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붙어서 붙박이 생활하는 것보다는 여행 가방 들고 바깥으로 나갈 때 그래도 긴장이 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뭘 알고 싶어지고, 여기 와가지고 뭐 중국어 간조 저것도 보고 막 해가지고, 이게 이동을 많이 할수록 사람이 똑똑해지고 너그러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균형 감각을 갖게 되고 하니까 이 상미의 여행이 너그러운 사람 만들고 균형 감각 있는 사람 만들고 교양 있는 인물을 만들고, 그러니까 부대진 회장님처럼 건축도 알고 뭐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례가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다 같이 늙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여기 와서 밑에서 몇 분 헤어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좀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노인네들이 무대하자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노인들 정말, 특히 이 이승만 광장에 토요일만 되면 몰려 나오는 사람들, 거기 사람들 참 표정이 밝아요. 거기 오면은 전부 다 동지의식을 느낍니다. 저기가 일종의 충전소인데, 충전소. 용기와 희망의 충전소인데, 그렇게 많이 몰려도 사고 하나 나오고 누가 말싸움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노인네는 비닐 장갑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쓰레기 줍는 게 일이에요. 누가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담고 줍었다고.
오늘 제가 사진 하나 찍어놨는데 이런 얼마나 이건 한국 사람들이 성성스를 믿게 합니다. 그걸 보면 성성스를 믿게. 거기 나와가지고 누가 내 월급 올려달라, 붙잡혀 들어간 사람 석방해달라, 우리 애 취직시켜달라 요구하는 사람 그게 누가 있습니까? 거기가 바로 지금 저 청와대 앞에서 막 거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이것은 세계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산당과 이겨서 싸운다는 건요, 저번에 말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든지 또 다른 이념체계, 기독교 아니면 이슬람 어중간하면 집니다, 공산당. 그런데 한국이 지금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적 행동을 우리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4박 5일 동안 많이 충전하셔가지고 이승만 광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